첫 번째 강의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 체제에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운영 체제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커리큘럼에서 보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과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컴퓨터 개론 시간에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는 했겠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다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하드웨어란 물질로 구성되어진, 즉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기계 덩어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이 사용자의 명령이나 혹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게, 정확히 따지면 프로그램에게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스캐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입력 장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반면에 모니터나 스피커와 같은 경우는 어, 그림이나 혹은 소리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한 결과들을 사용자에게, 사람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출력 장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프린터 같은 경우 역시 인쇄물의 결과로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한 결과들을 사용자에게 나타내주는 출력 장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눈, 코, 입 같은 입력 장치, 출력 장치들, 사람에 대해서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들을 먼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즉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장치들을 우선시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하드웨어 내에서는 입출력 장치의 비중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거나 높은 건 아니겠죠. 더 중요한 컴퓨터로서 어떤 연산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다 네모 박스 안에 감춰져 있는 본체라고 불려져 있는 부분 안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도 정말 중요한 뇌나 여러 가지 장기 기관들은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본체를 열어보면 그 안에 가보면 하나의 커다란 기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판이다라고 해서 메인보드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장치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마더보드라고 부르는 그런 큰 기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안에는 이 컴퓨터 시스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져서 상호 간의 정보들을 주고받는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이 메인보드에서 메인보드도 하나의 회로이다 보니까 조작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아야지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기, 보통 파워 서플라이라고 불려지는 전원 공급기로부터 가정용 전원을 현재 이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전원으로 변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한 어떤 결과들이나 사용자에게 나타날 결과들을 모니터라는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하기 위한 역할로서 비디오 카드라는 것이 현재 메인보드 상에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면 PCI EX16 슬롯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서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한 정보들을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 필요해서 최근에는 별도의
팬이나 방열판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해서 발생되어지는 반도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열들을 분산을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는 그래픽 카드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일부 컴퓨터에서는 그래픽 카드들을 여러 장 연결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그래픽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 사무용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고속력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안에 그래픽 카드 칩셋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메인보드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래픽 카드 기능을 통해서 단순한 영상 처리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널리 일반 사무용 컴퓨터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인간에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로는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반도체 소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 정사각형 정도 되어져서 우리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크기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집적도를 갖고 있는 반도체 회로이겠죠.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가지 연산하고 기억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장 중추적인 장치로 CPU라는 것이 있고, 이 CPU는 메인보드 상의 CPU 소켓에 CPU를 꽂을 수 있는 곳에 장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CPU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각 CPU마다 메인보드와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를 구입해야 하는 순서로 각각의 장치들을 구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CPU라는 것이 하나의 단일 칩 안에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로 역시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많은 열은 반도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냉각시켜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CPU 위에는 주먹보다 큰 방열판이 얹어 있고, 그 방열판 위에 다시 주먹만한 팬이 부착되어져서 동작 중에 발생되어지는 열들을 분산해주는,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동작되어지면서 발생되어지는 소음들 중에 하나는 각종 팬들에서 발생되어지는데, CPU 팬이나 그래픽카드의 팬 혹은 파워 서플라이의 팬들에서 많은 소음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회로들을 이용을 해서 CPU나 그래픽카드 등에서 팬 소음들을 줄이려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제품들도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CPU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집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할 만큼 충분한 저장 공간들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메인 메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수의 램을 이용을 해서 CPU가 실행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는 그림에서 보면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등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메모리 소켓에 장착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좀 더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짝수계로 입출력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듀얼 형태로 메모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추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색깔의 메모리 슬롯에 같은 용량의 메모리들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라는 것은 전기적인 신호로 정보를 저장을 하는 반도체 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어지면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정보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목적으로 각종 보조 저장 장치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보조 저장 장치로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드디스크는 자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차단된 이후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을 입출력하기 위해 기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상당히 느리게 동작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연결되어지는데 최근에는 Serial ATA, SATA라는 방식을 통해서 메인보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전에서는 그림에 보면 연두색 액으로 표현되어 있는 ATA라는 타입의 커넥터, 얇은 선 여러 가닥을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는 그런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직렬 방식으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입출력할 수 있는 직렬 방식의 SATA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CD판 같은 그런 원판들이 하나의 축에 묶여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판 앞뒷면에는 자화되어질 수 있는 물질이 코팅되어져 있어서 저장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자화시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산적인 정보들은 전기적인 흐름에 따진다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두 가지 상태, 명확한 두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할 수 있듯이 자기적인 디스크에는 자화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산적인 정보들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적인 신호와 다르게 자화되어진 신호는 전기가 차단된 이후에도 반영구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나의 축에 연결되어진 원판들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추가적인 기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원판 형태의 저장 매체뿐만 아니라 모터나 각종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거나 쓰기 위한 센서 같은 기계 구동 장치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두 번째 소음원은 하드디스크의 이 기계적인 움직임에서 유래된다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는 다른 장치에 비해서 무겁고 또 충격에 약한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시스템들을 위해서 반도체 특성, 즉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반영구적인 저장 장치로 SSD라는 장치들이 하드디스크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Solid State Drive의 약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와 비슷하게 전원이 차단되어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쓰고 지우고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보통 USB 메모리보다 더 많은 수의 플래시 메모리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저장 장치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충격에도 강한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수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달리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는 한번 데이터를 새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여진 내용들을 지워야 하는데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마다 데이터를 지웠다 다시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의 장치들을 한 번씩 검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장치가 하는 역할들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크게 보면 CPU와 메모리, 그리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저장 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을 대략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CPU에서 처리할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으로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와 같은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사용자로부터 명령과 데이터들을 입력받는 데 사용되어지는 입력 장치, 또 처리되어진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CPU와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각각의 장치들은 시스템 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메인보드라는 곳에 시스템 버스라는 연결망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올 때 버스를 타고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버스를 통해서는 나 혼자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죠. 마찬가지로 시스템 버스라는 것은 하나의 장치가 다른 장치와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한 전용선이라기보다는 여러 장치가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공용 통신선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억 장치 부분은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뉘어지는데, 앞선 그림에서 램으로 구성되어진 부분들이 주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나 SSD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죠. 특히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역할을 좀 구분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기억 장치는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탑재되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보조기억 장치에는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 파일이 탑재되어지는 곳입니다. 얼핏 보면 역할이 비슷하기도 하는데,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봅시다. 내가 CPU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 작업대인 책상의 넓이가 그리 넓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 모든 데이터들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실을 마련을 하고, 작업실에 일할 때 필요할 재료들, 공구들을 펼쳐놓고, 그 중에 당장 필요한 공구와 재료들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실 역할을 하는 것이 주기억 장치가 될 것이고, 작업대 역할을 하는 것이 CPU 안에 레지스터라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 레지스터도 주기억 장치도 데이터나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들인 것입니다. 다만 CPU 안에 레지스터를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CPU가 당장 필요한 것만 레지스터에 가져오고,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필요할 다른 명령들이나 데이터들은 주기억 장치에 임시로 보관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주기억 장치가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죠. 내가 작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오늘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집에 돌아간 사이에 이 작업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모든 내용들을 다 갖다 버려버린다라고 하면 내일 와가지고서 작업을 이어나가기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은 다음에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딘가 잘 보관해 놓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창고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놓는 역할을 하는 기억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기억 장치에는 이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가 실행되어지는 순간에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와서 작업실에 펼쳐 놓는 것이겠죠. 창고에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패킹해서 저장해 놓을 것이 반면에 작업실에는 일하기 편하게 잘 펼쳐 놓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지라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을 때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을 때 그 형태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또 주기억 장치에 펼쳐놔진 프로그램들은 실제 사용자에 의해서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질 때 작업대 위로, 즉 CPU 내부의 저장 공간인 레지스터로 가져와지게 되어집니다. 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진, 즉 작업대 위에 올려진 데이터들을 각종 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방법입니다. 보통 내장 프로그램 방식 혹은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컴퓨터 초창기에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수의 수천 개 되어지는 스위치의 변경을 통해서 직접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성을 했었는데, 좀 더 수월하게 새로운 작업을 컴퓨터에게 지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처리하고자 할 명령과 데이터들을 모두 다 메인 메모리에 탑재해 놓고, 물론 하나의 저장 공간에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와 데이터들을 모두 다 같은 형태, 즉 이진 비트열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CPU가 적절하게 가져와서 처리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CPU 입장에서 내가 수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CPU 안에는 레지스터 중에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입니다. 현재 메모리 어디에 내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저장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PC가 가리키는 곳으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고, 그 명령이 실행되어질 때 필요한 데이터는 명령어 안에 기술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저장 공간인 메인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CPU는 정확한 순간에 필요한 명령어를 가져오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명령 중에선 메모리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들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사용되어지는 모든 컴퓨터는 바로 이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결국 컴퓨터가 동작한다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명령어를 가져오고 메모리로부터 무엇인가 가져오는 행위를 인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인출하고 인출된 명령을 해석해서 실행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인출해오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인가된 이후부터 컴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졌을 때까지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CPU의 내부 구조 및 메모리와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CPU 구조를 살펴보면 CPU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ALU라고 불리우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직접 산술적인 계산이나 논리적인 계산을 수행을 하는 그런 회로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CU라는 제어 장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의 각 부분으로 적절하게 제어 신호들을 보내주는 장치가 CU에 해당합니다. 가장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셋, 레지스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림에서 보면 연두색 혹은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저장 공간으로 앞서서 작업대에 비유를 했었죠. 용도에 따라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레지스터는 PC라는 레지스터로 메모리 어디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에 하나의 주소 값을 저장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주소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IR이라는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불리우는데,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즉,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으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져온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IR이라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IR 레지스터의 내용은 제어 장치로 보내어져서 제어 장치에서 해석되어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적절한 순간에 시스템의 각 부분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CPU는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연산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장할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림에서 보면 ACC라고 불리우는 accumulator라는 것이 연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ALU에 의해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accumulator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연산한 결과들은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플래그라는 것이 깃발로 표현할 수 있죠. 보통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널목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역시 언제 길을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깃발을 올리고 내려서 명확하게 지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래그 레지스터는 다른 레지스터와 다르게 하나의 레지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비트 플래그마다 고유한 의미를 할당을 해서 각 플래그 비트가 세트되었느냐 세트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해주는 레지스터입니다. 보통은 ALU에 의해 산술 연산이 일어난 결과들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산의 결과가 0이 나왔다라든가 연산의 결과가 음수가 나왔거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플래그 비트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제어 장치가 앞선 연산의 결과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판별해 보고자 했을 때 바로 플래그 레지스터의 각각의 비트 플래그만 확인해 주면 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전 연산의 결과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P로 기술되어진 스택 포인터라는 것은 현재 메인 메모리 상의 한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데 PC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담는다라고 하면 SP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사용하는 스택의 최상단을 가리키는 일종의 포인터입니다. 스택이라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각종 임시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복귀 지점을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어질 지역 변수들을 할당하기 위한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상의 레지스터들이 기본적인 레지스터들이 될 것이고 역시 각각의 레지스터와 CPU 내부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 CPU 내부에서도 하나의 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인터널 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림에서 회색 화살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CPU 내부의 구성 요소와 CPU 외부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는 데이터들을 주고받기 위해 서로 여러 가지 스펙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주고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출입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교각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지스터로 MAR이라는 레지스터와 MBR이라는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MAR이라는 레지스터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불리며 현재 CPU가 지정할 메모리의 주소 값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는 하나의 시스템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 버스는 다시 용도에 따라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로 나뉘어집니다. 컨트롤 버스는 제어 장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제어 신호들을 CPU 바깥쪽에 있는 각 장치로 보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혹은 외부에서 발생한 인터럽트 신호를 CPU 내부의 제어 장치에게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분홍색으로 표현한 주소 버스라는 것은 CPU가 접근하고자 할 장치의 특정 주소 값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보통은 CPU가 메모리에 접근할 주소 값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데이터를 CPU가 받아들이거나 혹은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진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실제 메모리에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가 이동되어지는 통로를 데이터 버스라고 합니다. 주소값과 다르게 데이터 버스는 CPU 내부에 MBR이라는 레지스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MBR 레지스터를 통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PU가 메모리로부터 하나의 명령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가져올 명령은, 즉 다음에 수행할 명령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인터널 버스를 통해 MAR 레지스터로 보내주게 됩니다. MAR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지는 내용은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에 전달이 되어지겠죠. 이후 제어 장치는 제어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게 메모리를 읽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메인 메모리는 자신의 입력 포트, 즉 어드레스 버스로 전달되어진 주소 값에 해당하는 메모리 값을 읽어다가 자신의 출력 포트, 즉 데이터 버스와 연결되어진 부분으로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카운터에 1000이라는 값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번지라는 값이 MAR을 통해 메인 메모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후 제어 장치가 읽어라 라는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1000번지 내용을 읽어서 자신의 출력을 통해 데이터 버스에게 전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버스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MBR 레지스터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 MBR 레지스터의 내용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킨 내용을 가져온 것이니까 얘는 명령어에 해당하겠죠. 그 명령어가 위치할 곳은 IR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IR 레지스터로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의 명령어를 인출해오는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의 명령어를 가져오고 실행하는 동안에 CPU 내부의 여러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데이터의 이동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CPU는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 하나를 메모리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각 명령들이 수행되어질 때마다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따라서 CPU는 가급적 메모리로부터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게 되겠죠. CPU와 주기억 장치 그리고 기타 장치들 간의 시스템 버스를 통한 연결 상황을 개략적으로 그림을 통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앞서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연결 상태만 나타냈는데 좀 더 일반화해 본 그림입니다. CPU는 주기억 장치와 빈번하게 직접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프린터나 모니터 혹은 키보드와 같은 각종 입출력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굉장히 느린 접근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각각의 입출력 장치와 직접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하면 CPU 입장에서는 기다려 주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CPU는 다수의 입출력 장치와 직접 상호작용하기보다는 각 입출력 장치를 관장해주는 각종 입출력 제어기와 상호작용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CPU가 키보드로부터 입력값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CPU는 키보드로부터 언제 문자가 입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대신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이 발생되어지면 키보드 제어기가 입력된 데이터를 제어기 내의 레지스터에 저장한 후에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된 게 있어 라고 보내어주게 되면 그때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던 CPU는 키보드에 새로운 입력값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빠른 시간 내에 키보드 제어기에 입력되어진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입력되어진 값을 참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CPU가 각각의 장치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음으로써 CPU는 느린 입출력 장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CPU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일일이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종 입출력 제어기하고만 상호작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